네 시동생 빚 5억 안 갚아줄 거면 앞으로 나를 애미라 부르지도 마라. 제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며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힘들게 쥐어주신 그 7억을 시동생 빚 갚는데 내놓으라며 길길이 날뛰셨죠. 그런데 그 순간 늘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또박또박 뱉어냈죠.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모자 연 끊읍시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시댁의 처절한 몰락. 지금부터 그 사이다 같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30대 후반 주부 한아름이라고 해요. 남편이랑 둘이 손잡고 시작한 신혼살림이 어느덧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 부부가 거쳐온 전셋집만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6군데가 넘더라고요. 이사 트럭에 짐을 실을 때마다 박스 모서리에 손가락이 까이고 새집 도배지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려도 그저 둘이 같이 있으면 이게 내 집이지 싶어서 군말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옆집 아주머니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던 그날 밤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지 뭐예요. 남편은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이고 저도 작은 공방에서 손끝이 닳도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왔지만 서울 하늘 아래 내 이름 석자 박힌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어쩐지 자꾸만 손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전세금이 오르는 속도가 우리가 통장에 돈을 채워 넣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서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따끈한 호빵 하나를 반으로 갈라 먹으면서 여보, 우리 10년만 더 고생하면 집 살 수 있겠지? 하고 웃어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어요.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평소 같으면 김치 담갔으니 와서 가져가라거나 무릎이 시원찮으니 한약방에 같이 가자거나 그런 자잘한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 목소리가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한번 다녀가라.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엄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와서 보면 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주말 내내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서 잠을 설치다가 토요일 아침 일찍 남편이랑 같이 친정집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누렇게 익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코스모스가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길을 달리는데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술렁이더라고요.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니 엄마가 마루에 걸터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엄마가 평소에 입지도 않으시던 깔끔한 외출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넘기신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마치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하신 사람처럼요. 엄마는 저랑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보자기 매듭을 푸는 엄마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제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나온 건 손때가 까맣게 묻은 통장 하나하고 단정하게 접힌 서류 뭉치였어요. 엄마는 그 통장을 제 손에 가만히 쥐어주시면서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엄마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또르르 흘러내리는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 그 고향 땅 있잖니. 그거 엄마가 며칠 전에 정리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늦잠 한 번 못 자고 읽어놓으신 땅이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네, 평생 다 바쳐 우리 가족 위해서 일군 거다 하고 어루만지시던 땅이었거든요. 엄마가 그 땅을 처분하셨다는 말이 제 귓속에서 자꾸만 윙윙 울려서 좀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잘하셨어. 이제 이 돈으로 엄마 노후 편안하게 보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름아, 엄마는 이 시골에 텃밭 일구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해.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저 너희 부부 가끔 얼굴 보면 그게 보약이지. 근데 우리 딸이 10년 넘게 남의 집 새빵살이 전전하는 거 엄마가 어디 두 발 뻗고 잠이 오겠니? 엄마가 죽기 전에 내 새끼 번듯한 집 하나는 해주고 싶었어. 그래야 엄마가 나중에 네 아버지 만나도 면이 서지. 엄마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그만 엄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어버렸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무려 7억이었거든요. 그 큰 돈이 엄마 평생의 한과 아버지의 땀이 고스란히 녹아든 돈이라는 걸 아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다 큰 딸이 뭐 그렇게 우냐고 이제 그만 울고 좋은 집 골라보라고 자꾸만 달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어느새 눈시울이 빨개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엄마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제가 못나서 아름이를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잘 모실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그 큰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사위 두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우리 사위 마음 다 안다고 너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그게 효도라고 자꾸자꾸 말씀하셨죠. 그날 밤 친정집 안방에 셋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을 한 그릇씩 비우는데 그 죽 한 술이 어찌나 달고 따뜻하던지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데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로 가만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자. 장모님 호강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살자. 저는 고개만 끄덕이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아냈어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 엄마 모셔놓을 작은 방 하나에 우리 부부 침실까지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10년 넘게 꿈으로만 꾸던 내 집 마련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자꾸만 가방 속에 든 통장을 꺼내 만져봤죠. 차곡차곡 적힌 숫자가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때마다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쩜 그렇게도 야속한지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부터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놈의 시골 동네 입소문이라는 게 어찌나 무서운지 친정엄마가 땅을 큰 돈에 처분하셨다는 이야기가 같은 동네에 사시던 시어머니 친구분 귀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 다음 일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가시죠?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두 눈을 번뜩이시면서 곧장 서울행 기차표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막 저녁상을 차리려는데 현관벨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 얼굴이 잡힌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연락 한 통 없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신 시어머니가 화면 너머에서 잔뜩 상기된 얼굴로 빨리 문 열라고 손짓을 하고 계셨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다짜고짜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예, 아가. 내 다 들었다. 사돈이 땅 팔아서 너희한테 큰돈 줬다면서? 시어머니의 두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어뜨린 국자를 주워들 정신도 없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시어머니 입에서 다음에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엌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넘치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의 그 번뜩이는 눈빛 하나가 우리 집 거실 공기를 통째로 얼려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마침 그때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남편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거실로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와 계신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엄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올라왔어? 하고 묻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손을 내저으시면서 곧바로 본론을 꺼내 놓으셨죠. 잘됐다. 너도 앉아봐라. 사돈이 그 고향 땅 처분해서 7억이나 손에 쥐어줬다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더라. 남편의 얼굴이 그 말 한마디에 굳어지는 게 제 눈에 또렷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시댁에는 더더욱 입도 뻥끗 안 하기로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그놈의 시골 입소문이라는 게 어찌나 무서운 건지 결국 이렇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남편은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그건 장모님이 우리 부부 살림에 보태라고 주신 거야. 우리 집 마련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도 알잖아. 남편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위로 슬며시 올라가더라고요. 무릎을 탁 치시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저는 그만 두 귀를 의심하고 말았어요. 잘됐다. 정말 잘됐어. 너희 동생 빚이 딱 5억이야. 우선 그 7억으로 동생 빚부터 갚아주고 남는 2억으로 너희 전세 좀 늘려가서 살면 되겠네. 사돈이 때 맞춰서 큰일 하셨어. 그렇지?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잠시 잊어버리고 시어머니의 그 천연덕스러운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집 7억을, 그것도 우리 친정엄마가 평생을 한처럼 가슴에 품고 계시던 아버지 유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돈처럼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나누실 수가 있을까요? 가슴 한복판에 누군가 묵직한 망치질을 해대는 것 같아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그런 제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봤는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혀까지 끌끌 차시더라고요. 아가, 너 지금 무슨 표정이 그러니? 가족끼리는 다 그렇게 도우면서 사는 거다.
네 시동생이 빚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면 그 흠은 결국 우리 큰애한테까지 다 옮겨붙는 거야. 형이 돼서 동생 하나 못 거두면 그게 어디 사람이냐? 저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구멍에 모래가 가득 찬 것처럼 까끌까끌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친정엄마가 저희 집 사라고 주신 노후 자금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땅 판 돈, 엄마가 안 쓰시고 주신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시동생 빚 갚는데 쓰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부터 늘어놓던 저였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그 주름진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서 입술이 떨려도 또박또박 거절의 말을 뱉어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너 지금 시애미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가족 살리자고 몇 푼 보태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 정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안 갚아줄 거면 앞으로 나를 애미라고 부르지도 마라.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거실 탁자를 탕탕 내려치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식탁 위에 올려놓은 컵 안에 물이 출렁거릴 정도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서 있었죠. 그동안 시댁에서 12년 동안 들어온 협박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절에 음식 솜씨가 별로라며 핀잔을 듣던 일이며 시동생이 사고 칠 때마다 형수가 시동생 단속을 못했다고 핀잔을 듣던 일이며 손주도 못 낳는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듣던 일이며 그동안 켜켜이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가만히 서 있던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늘 어머니 앞에서는 한숨 한 번 푹 쉬고 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면서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저도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죠. 거실 한복판에서 한바탕 웃음을 토해낸 남편은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더니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다행이야. 그럼 오늘부터 모자 연 끊읍시다. 엄마 말대로 나 오늘부터 엄마 아들 안 할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평생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큰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더듬으시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어디서 엄마한테 그딴 망발을. 엄마가 먼저 그랬잖아. 며느리한테 애미라고 부르지 말랬으면 그건 곧 며느리 남편인 나하고도 끝내겠다는 소리 아니야? 좋아, 그렇게 합시다. 대신 앞으로 우리 부부한테 일절 손 벌리지 마. 동생 빚도 엄마가 알아서 해. 남편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어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모진 소리를 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시면서 휘청거리시더니 소파에 다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축해 드렸을 남편이 이번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변한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동생이라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게 일상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카페를 차린다고 남편 등쳐서 보증금 받아갔다가 1년도 못 가서 망해 먹질 않나? 친구랑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한다고 또 남편한테 돈을 빌려갔다가 그대로 날려먹질 않나?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우리 부부 앞에 와서 형이 동생을 챙겨야지 하면서 남편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다 얹어 놓으셨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시동생이 남편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 사업자 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 회사로 난데없이 빚 독촉장이 날아드는 바람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신용불량자 위기까지 몰리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를 갈았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만 감싸기 바쁘셨어요. 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정이 급해서 그런 거니까 니니가 좀 봐줘야지 어떡하냐는 말로 우리 부부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으셨죠. 그때마다 남편은 저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동생 뒤치다꺼리를 묵묵히 해왔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결국 12년 동안 꽁꽁 눌러두었던 그 분노의 뚜껑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었죠.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시고는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서 눈물 작전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가슴을 탁탁 치시면서 어이구 내 팔자야, 어이구 내 신세야 하고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일찍 보내고 두 아들 키우느라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일했는데 그 보답이 이거냐? 큰아들이라고 믿었더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친동생 모른 척 하겠다는 거냐?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천벌 받아.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그 눈물에 제 마음도 흔들렸을 텐데 이번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평생을 곱게 모아두셨다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쥐어주시던 그 통장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시어머니의 그 가짜 눈물이 더는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서 컵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 들고 와 시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어요. 어머님, 물 한 잔 드시고 진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만 내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더 말씀하셔도 저희 마음은 안 바뀝니다. 제 그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당황하셨는지 한참을 멍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시더라고요. 평생 어머니 시야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어지간히도 충격이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결국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한바탕 더 난리를 치고도 남으셨을 분이 그날만큼은 어쩐지 기세가 한풀 꺾이신 채로 핸드백을 챙기셨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시기 직전에 신발을 신으시다 말고 고개만 휙 돌리시더니 저랑 남편을 번갈아 노려보시면서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 둘이서 이 애미를 이렇게 내치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말을 남기시고 시어머니가 쾅소리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시는데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해 일으켜주는데 그 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제 어깨로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불도 못 끄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어 빠진 녹차를 홀짝거리면서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 한참을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남편은 잔을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동생을 잘못 둬서, 엄마를 잘못 둬서
당신이랑 장모님까지 이 고생을 시키네.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사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남편 본인이었거든요. 평생 효자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어머니랑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옆에서 지켜본 저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어머님이 먼저 선을 넘으신 거지. 우리 친정 돈에 손대려고 하신 거잖아. 그건 진짜 아니지, 그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따스한 손길에 그제야 저도 긴장이 풀려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고 시동생한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동안에 저는 부동산을 몇 군데 돌면서 우리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친정엄마 모실 작은 방까지 딸린 집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발품을 팔다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이 한두 군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물 사진을 휴대폰에 잔뜩 저장해 두고 잔뜩 들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랑 같이 부동산 매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가 발로 차는 듯한 소리였죠. 남편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저더러 안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안방 문틈으로 거실 쪽을 살짝 내다봤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셋이 우르르 거실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검은색 가죽 점퍼에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걸고 한 사람은 야구 방망이까지 어깨에 척 걸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우리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두목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우리 집 거실을 한 바퀴 빙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험악하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누군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고, 당신 동생이 우리한테 빚진 돈이 얼만지는 알고 있나? 남편은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 일은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야구 방망이를 든 사내가 갑자기 거실 탁자를 방망이로 내려치는 거예요.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유리가 박살나고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비명을 가까스로 삼켰죠. 아저씨, 말이 짧으시네. 가족이면 가족답게 책임을 져야지. 동생이 진 빚이면 형이 갚는 게 도리 아니야? 더군다나 댁들, 요새 큰돈 들어왔다며? 우리가 다 알고 왔어, 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7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친정엄마가 땅 처분하신 일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지셨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두고 보자 하셨던 그 협박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주먹을 꽉 쥐고는 그 사내들 앞에 똑바로 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한테 돈 들어왔다고 그러냐고. 남편이 다그치자
그 험상궂은 두목 사내가 피식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심코 한마디를 흘리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당신 어머니가 그러던데. 며느리 친정에 돈 좀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서 받아내라고.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뭐.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왔던 사채업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거셔서 며느리 친정에서 돈을 받아내라고 일러 바치셨다니요. 시어머니 입에서 친정엄마 돈 이야기가 사채업자한테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안방에 숨어있던 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쭉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이를 악물고 그 사내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형씨들 미안한데 우리는 한 푼도 못 줘요. 우리 부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죽어도 못 준다고. 그러자 야구방망이를 든 사내가 다시 한번 거실을 한 바퀴 휘젓고 다니면서 일부러 꽃병이며 액자며 다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와장창 쨍그랑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는데 저는 안방에서 두 손을 모으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죠.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112 세 자리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던지 화면이 잘 눌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스로 신고 버튼을 누르고는 안방 문을 박차고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저기요. 저 지금 경찰 불렀어요. 빨리 안 나가시면 다 잡혀가실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 사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두목 사내가 손짓을 한번 하니까 나머지 둘이 입맛을 다시면서 슬그머니 현관 쪽으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두목 사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흘리고 가더라고요. 좋아, 오늘은 일단 가는데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생각해둬. 댁들이 안 갚으면 그쪽 친정집까지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친정엄마, 그 노쇠하신 우리 엄마한테 저런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내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어요. 남편이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데 그 남편의 어깨도 가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액자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이 마치 우리 부부의 마음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남편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여보, 이번엔 진짜 끝을 봐야겠어. 그놈, 내 동생이라는 그놈이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내가 다 파헤쳐 볼 거야. 엄마가 왜 사채업자랑 손을 잡았는지도 다 알아낼 거고,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 남편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친정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진흙탕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시동생이 그동안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의 명단을 휴대폰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의 이름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시동생이 몇 년 전에 동거하다시피 사귀던 그 여자,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던 그 사람의 이름이요. 여보, 그 사람 기억나? 도련님이 한참 만나던 그 여자 말이야.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보면 어떨까? 도련님이 그동안 뭐하고 다녔는지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남편이 제 말을 듣더니 무거운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시동생의 옛 연인을 수소문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 사람이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사라진 게 벌써 3년 전 일이었고 휴대폰 번호도 바뀐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동생의 옛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저도 예전에 그 여자가 일하던 미용실을 무작정 찾아가 보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끝에 겨우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처음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누구냐고 묻는 그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형수라 말하며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니까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어느 작은 동네 카페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약속한 토요일 오후 남편이랑 같이 그 카페로 들어섰어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을 한눈에 알아봤죠. 3년 전에 시댁 거실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보다 한참은 야위어 보이는 얼굴에 눈 밑은 거뭇거뭇하게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분은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저도 두 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이지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단순히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을 진 게 아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불법 도박판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아서 처음에는 몇백이던 빚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어느새 6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불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도박판에 손을 대고 또 그 빚을 메우려고 또 다른 사채를 끌어다 쓰고 끝없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 여자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사진 속에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둥근 얼굴이며 살짝 처진 눈매며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시동생이랑 똑같이 닮았는지요. 이 아이가 그 이 아들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사진 속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시동생이랑 같이 살 때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리러 시댁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모진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안 망신이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자가 우리 집 핏줄에 흠집을 내려고 하느냐고 봉투에 돈을 두둑이 챙겨서 던지시면서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돈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종적을 감추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계셨던 거죠. 그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져서 식탁을 적시는데 저도 따라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참을 더듬거리시다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다는 듯이 다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그 남자가 어떻게 알고 작년에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 사진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니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아이 사진이랑 가짜 진단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급하다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다녔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친아들을,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3살배기 어린 것을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미끼로 써먹었다니요. 가짜 병원 서류까지 위조해서 주변 지인들한테서 수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서 그 돈을 전부 도박판에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본 것 같아서 정말이지 등골이 다 서늘해지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분께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동생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도 진작에 알았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모진 짓을 하신 줄도 몰랐고 아이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시면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어머님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오셨어요. 손주가 보고 싶었다는 핑계로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지금까지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세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시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시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어린 것을 데려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려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불길한 그림이 자꾸만 그려져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 아이 꼭 데려다 줄게요. 그리고 도련님이 저지른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정리할게요. 그분은 그제야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우셨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힐끔거렸지만 저는 그분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가만히 같이 울어드렸죠. 카페를 나와서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은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핸들에 이마를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그 등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고개를 든 남편이 붉게 충혈된 두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자기 친아들을 그딴 식으로 이용해 먹다니 진짜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야. 저는 남편의 그 거친 손을 꼭 잡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면 된다고 거듭 다독여 주었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협탁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친정엄마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절대 전화를 안 하실 분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름아, 큰일 났다. 사돈 어른이 웬 어린애를 안고 우리 집 앞에 와 계셔. 지금 막 행패를 부리고 계셔서 엄마 무서워 죽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상황을 알아챘는지 벌떡 일어나서 옷장 문을 열고는
외출복을 꺼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 곧 갈 테니까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 가만히 계시라고 거듭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거실 시계를 올려다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친정집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는 그저 1분이라도 빨리 엄마 곁에 닿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휙휙 스쳐 지나가는데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친정엄마의 떨리던 목소리가 맴돌더라고요. 그 평생을 곱게 살아오신 분이 자식 키우느라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지신 그분이 사돈이라는 사람한테 한밤중에 그런 봉변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엑셀러레이터를 깊이 밟고 있었는데 핸들을 쥐고 있는 그 손등에 핏줄이 굵게 도드라져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친정집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저 멀리서부터 시어머니의 새된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차 문을 박차고 내려서 달려가 보니 친정집 대문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시는데 그 품에는 카페에서 사진으로 봤던 그 3살배기 아이가 잠이 든 채로 안겨 있더라고요. 어린 것이 이 야밤에 엄마 품도 아닌 곳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나타나자마자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친정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어찌나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지 골목 안의 집들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돈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문 열어. 내 손주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사돈은 두 다리 뻗고 잠이 와. 그 돈, 그 7억? 사돈이 우리 손주 살리는데 보태야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친정엄마 댁 앞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죄 없는 어린 것까지 안고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제가 성큼성큼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 나가서 그 어깨를 콱 붙잡았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야밤에 우리 친정엄마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제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돌아보시는데 평소 같으면 이쯤에서 다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을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더 큰 소리로 악을 쓰시는 거예요. 잘 왔다. 야 이년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니년이 그 7억만 내놨으면 이 어린 것이 이 고생을 하겠냐? 사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빨리.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시어머니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빼앗아서 제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잠결에 칭얼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아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는 평생 처음 보는 그 차가운 얼굴로 어머니를 똑바로 마주 보더라고요. 엄마, 내 말 똑똑히 들어. 우리 장모님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내가 엄마 막내 아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동생이 그동안 저지른 짓들, 사람들 등쳐먹은 일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엄마가 그 빚 갚으라고 사채업자랑 손잡은 것도
우리 집에 그자들 보낸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건드리면 엄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남편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정수리에 그대로 꽂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시퍼렇게 질리는 게 똑똑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코웃음을 한번 치시려고 입꼬리를 올리시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고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평생 큰아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물러 오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기가 죽으시는 그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부들부들 떨고 서 계시다가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골목길 끝을 향해 비척비척 걸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친정집 대문이 끼익하고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친정엄마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신 채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마당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친정엄마한테 달려가서 한쪽 팔로 엄마를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제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지는데 그 떨림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저 엄마를 안고만 있었죠. 남편도 어느새 다가와서 장모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 되뇌더라고요. 그날 밤은 친정집에서 머무르기로 했어요. 친정엄마가 끓여주신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잠든 아이는 친정엄마가 안방에 곱게 눕혀주셨고 저랑 남편은 거실에 마주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봤죠. 한참 만에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이젠 진짜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내일 당장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할 거야. 가만 놔두면 우리 다 죽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식어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은 곧장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그 친구분은 사정 이야기를 듣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사채업자 쪽 사람들이 들이밀던 그 채무 서류를 우선 확보해 보자고 하시면서 본인 인맥을 총동원해서 며칠 만에 그 서류 사본을 손에 넣어주셨어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둘러앉아서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서류의 첫 장을 본 변호사님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니 두 번째 장을 넘기시면서는 헛웃음까지 터뜨리시더라고요. 그 서류는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었어요. 제목이 가족 간 채무상환 보증서라고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고 보증인 자리에 저랑 남편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서류 맨 아래 보증인 도장 자리에 우리 부부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자필 서명까지 떡하니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직접 서명한 것처럼 너무나도 감쪽같이 위조되어 있는 그 종이가 제 눈앞에서 자꾸만 흐릿하게 일렁이더라고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리듯 내뱉었어요. 이거 완벽한 사문서 위조잖아. 변호사님이 그 위조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우리 부부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리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손가락으로 서류의 도장 자리를 톡톡 짚으시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사문서 위조에 사기에 협박까지 줄줄이 엮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소장 작성을 부탁드렸고 변호사님은 보름 안에 모든 그림을 그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번에는 어머니랑 동생을 한자리에 불러내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사무실로 정식으로 불러내서 사채업자 대표까지 같이 앉혀놓고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쿵쾅거려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친정엄마 앞에서 어린 것을 안고 행패를 부리시던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회의를 좀 해야겠다고 단호하게 통보를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변호사 사무실이냐고 펄쩍 뛰셨지만 남편이 안 오시면 그날로 모든 일이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못을 박자 결국 1시간 만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형이 부른다니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오기로 했고 사채업자 대표는 변호사님이 별도로 압박을 넣어서 그 자리에 끌어다 앉히셨죠. 당일 아침 저는 평소에 잘 입지도 않던 검은색 정장을 옷장에서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두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등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꼭 잡아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날이라고 12년 동안 참아온 거 오늘 다 돌려받자고 속삭여 주었죠. 그 말 한마디에 떨리던 손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한쪽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보시고는 평소처럼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면서 짐짓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동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형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변호사님이 데려온 사채업자 대표가 잔뜩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남편은 회의실 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위조된 보증서 원본 사본을 한 장 꺼내서 툭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시동생이 가짜로 만들었던 진단서 사본까지 차곡차곡 펼쳐놓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그 종이가 한 장씩 깔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냐는 표정으로 흘겨보시던 분이 가짜 진단서를 보시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슬며시 벌리시는 거예요. 시동생은 그 진단서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하다가 다시 주춤주춤 의자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때 변호사님이 안경을 슬쩍 올려 쓰시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두 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 협박, 무고. 여기에 형법상 어떤 형량이 떨어지는지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변호사님의 그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차분히 퍼지는데 시어머니의 한쪽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쥐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형법 몇 조 몇 항부터 시작해서 가짜 진단서로 사람들 돈을 뜯어낸 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사채업자랑 짜고 며느리 친정집까지 찾아간 게 공동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 그 모든 게 다 합쳐지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마치 책 읽듯이 줄줄 풀어놓으셨습니다. 시동생은 변호사님 말씀이 한 문장 한 문장 이어질 때마다 어깨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숨어들듯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형, 한 번만 봐줘라. 응?
내가 진짜 잘못했어. 딱 한 번만. 남편은 동생의 그 비굴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내려다보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말투를 싹 바꾸시면서 저랑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큰애야. 그래도 가족이잖니. 응? 동생 한 번만 살려주자.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응? 평생 무릎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본 적도 없으실 그분이 그 한마디를 그렇게 쉽게 꺼내시는 모습이 어쩐지 가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시어머니의 그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그때 회의실 뒷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 시동생의 옛 연인이 그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시동생이 가짜 진단서로 돈을 뜯어낸 피해자들의 명단이며 도박 사이트로 송금된 통장 거래 내역이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분이 회의실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와서 시동생 앞에 그 서류 봉투를 툭 내려놓았죠.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이거 다 경찰에 넘길 거예요. 우리 아이 데려가신 거, 그것도 미성년자 유괴로 신고할 거고요.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보낸 협박 문자도 전부 캡처해서 가지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새파랗게 질리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어요. 시동생은 그 옛 연인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여기를 하는 표정으로 입만 뻐끔거리고 있더라고요.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채업자 대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어물어물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보증서도 저 사람이 직접 가져와서 형 부부가 다 알고 서명한 거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채업자 대표가 손가락으로 시동생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라고 꼬리를 내리는데 시동생의 입에서 그제야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기느냐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는 시동생을 변호사님은 차분한 얼굴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그 순간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12년 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그 무거운 짐이 이제야 한꺼풀씩 벗겨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 안에서 시동생이 사채업자 대표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붓는 그 순간 변호사님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두 사람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부터 두 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게 제 살갗으로 그대로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사채업자 대표였어요.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내가 이마에서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변호사님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더라고요. 그 안에는 시동생이 그동안 본인들한테 보내온 문자 메시지 출력본이며 통화 녹취 파일이 담긴 USB까지 들어 있었어요. 사채업자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들도 시동생이 형 명의를 도용해서 보증서를 만들어 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저 가족 간 거래라기에 별 의심 없이 받아줬을 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알았으니
진술서를 자세히 작성해 달라고 짧게 답하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제 눈에 또렷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노려보시기만 하시던 분이 사채업자 대표가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하자 두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사채업자 대표 쪽 진술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면서 어머님께서도 진술하실 게 있느냐고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옆에 앉아있던 시동생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하고 후려치셨습니다. 짝 하는 그 매서운 소리가 회의실 천장에 부딪혀 울리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찔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그 다음 행동은 정말이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죠. 이 쳐죽일 놈아, 네가 다 꾸민 짓이지.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어이구, 변호사님 다 이놈이 한 짓이에요. 엄마는 그저 이놈한테 속아서 따라다닌 죄밖에 없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가슴을 탕탕 치시면서 통곡을 시작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한순간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평생을 막내 아들 감싸고 도시면서 큰아들 등골 빼서 그놈 뒷바라지하던 그분이 정작 본인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막내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한참 동안 어머니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거칠게 흔드는 거예요. 엄마가 시켰잖아. 엄마가 형수 친정 돈 받아오라고 사채업자 데려가서 겁이라도 줘보라고 그랬잖아. 보증서도 엄마가 인감 어떻게든 빼오라고 그랬으면서 지금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시동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절규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시고는 이번에는 변호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없으실 그분이 회의실 카페 뒤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두 손을 싹싹 비비시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만둔 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 처참한 모자의 모습을 한참 동안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시는 순간 달려가서 일으켜드렸을 사람이 이번에는 의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굳게 담은 입술이 가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들어왔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서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맞잡는 그 손끝의 온기가 저한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됐죠. 변호사님이 시어머니의 진술까지 마저 받으시고는 회의실 문 쪽을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한번 하셨어요. 그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던 형사 두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동생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이라도 칠 듯이 회의실 뒷문 쪽으로 두어 걸음 움직였지만 형사님 한 분이 곧장 그 앞을 막아서면서 차분하게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동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형사님들이 시동생의 양팔을 끼고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데 시동생은 끌려가면서도 어머니를 향해 발버둥을 쳤죠. 엄마 나 살려줘. 엄마가 다 시킨 거잖아. 엄마. 시동생의 그 처절한 외침이 회의실 복도 끝까지 메아리치면서 사라지는 동안 시어머니는
카페 뒤에 그대로 주저앉으셔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구, 내 새끼 하시면서 곡소리를 한참 동안 내시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쩐지 슬프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평생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그 모정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막내 아들마저 버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났더니 그 통곡이 그저 한편의 영각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시어머니랑 눈높이를 맞추시고는 평생 처음 보는 그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끝이야. 엄마가 막내 버리는 거 봤으니까 나도 엄마 더는 못 봐. 매달 생활비는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살아.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 고개를 번쩍 드시더니 무슨 말이라도 하시려고 입을 뻐끔거리셨지만 결국 그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손을 잡고 회의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제 가슴 한복판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평온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건물 로비를 빠져나와 길거리에 섰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꽉 끌어당기더니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는데도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시동생은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졌어요. 사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거기에 사문서 위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검찰에서 구형하는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지만 본인이 막내 아들한테 모든 죄를 떠넘기는 진술을 워낙 일관되게 하셨던 터라 일단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일었지만 어쩌면 그게 그분의 가장 무거운 형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감싸고 돌던 그 막내 아들을 자기 손으로 감옥에 보낸 어미로 남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업보가 될 테니까요. 시동생이 구속되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사채빚이 시어머니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사채업자들한테서 끌어다 쓴 그 6억이 넘는 돈은 결국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시댁 그 낡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기게 만들더라고요. 평생을 그 집에서 사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집행관들이 들이닥쳐서 짐을 옮기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친척 어른들을 통해 띄엄띄엄 들려왔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살짝 일렁이긴 했지만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이내 다소 차분해지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이렇게 또렷하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법의 손에서 차근차근 정리되는 동안 우리 부부는 친정엄마가 내어주신 그 7억으로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 매물을 둘러보러 다니던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들뜬 시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편하게 머무르실 수 있는 안방 옆 작은 방이 딸려 있고 거실 창으로는 햇볕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집을 찾아냈을 때 저는 그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햇볕이 마룻바닥을 환하게 비추는데 그 빛이 어쩜 그렇게 따뜻하던지 제 12년 묵은 마음의 그늘까지 그대로 녹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날 친정엄마를 모시고 새 집에 들어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현관에 들어서시자마자 신발도 채 벗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거실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는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평생 자식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려고 입술을 깨물고 사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한참을 그렇게 우셨어요. 저도 같이 엄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더라고요. 새 집에서의 첫 식사는 친정엄마가 손수 끓이신 미역국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따끈한 밥 한 그릇씩을 비우는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친정엄마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큰 손이 엄마의 주름진 손등을 감싸쥐는데 남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동안 이 사위가 너무 못나서 우리 아름이 고생만 시키고 장모님 마음고생까지 다 시켜드렸어요. 평생 이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남편의 그 떨리는 목소리에 친정엄마가 사위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사위만한 사위가 어디 있겠냐고, 우리 아름이 시집 하나는 잘 갔다고 입가에 미소가 가시지 않으셨죠. 그날 밤 저는 새 집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잠든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손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지는데 그 거친 감촉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구나.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무서울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복판이 뜨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친정 엄마랑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길게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만 들고 있던 김치통을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늘 꼿꼿하시던 어깨가 한참 굽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더라고요. 집 주소는 일부러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내신 건지 한참을 인터폰 화면 앞에 서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안방에 계시던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인터폰 화면을 한번 흘끗 들여다보더니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망설였지만 남편이 직접 가서 인터폰 통화 버튼만 누르더니 문을 열지는 않고 그 안쪽에서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어?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얼굴을 보고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시는데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에 그 기세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평생 모은 거 다 잃고 빈몸으로 떠돌고 계신 그분이 현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흐느끼셨죠. 남편은 한참을 인터폰 너머의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씩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엄마, 문은 안 열어. 들어오시라는 말도 못해. 매달 생활비는 변호사 통해서 계속 보내줄 거고 작은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있게 보증금도 따로 한번 보내줄게.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인터폰 너머에서 더 크게 흐느끼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고 거듭 애원하셨지만 남편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엄마,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거나 우리 장모님 댁에 얼씬거리시면 그 보증금이고 생활비고 그날로 다 끊을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우리 평생 다시는 보지 말자. 인터폰 화면 속의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흐느끼시다가 결국 천천히 일어나서 뒤척비척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굽은 등이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랑 남편은 거실에 나란히 서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도 발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결국 우리 집 안에는 다시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죠. 남편이 저를 가만히 끌어안아 주는데 그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그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그 무거운 짐을 싹 내려놓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살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는 작은 방 창가에 화분 몇 개를 들여놓으시고는 아침마다 물을 주시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요. 남편은 주말이면 장모님을 모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 다니는 게 일과가 됐고 저도 더 이상 시댁 명절이며 제사 걱정에 가슴 졸이는 일 없이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끈한 밥 한 끼 나누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매일같이 곱씹게 됐죠. 가끔 변호사님을 통해서 시동생이나 시어머니 소식이 띄엄띄엄 들려오긴 해요. 시동생은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정도, 시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에서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조용히 살고 계신다는 정도, 그 짧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미움도 원망도 어느 순간 다 옅어지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저는 새집 거실 창가에 서서 햇볕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마룻바닥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친정엄마가 키우시는 작은 화분에는 어느새 노란 꽃이 한 송이 피어났고 부엌에서는 남편이 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와요. 핏줄이라는 이름의 그 무거운 굴레를 끊어내기까지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이 그 모든 시간의 답이라는 걸 저는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라는 게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야 두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져 볼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길고도 길었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평온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시는 하루하루로 채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정엄마가 평생을 손에 쥐고 사시던 그 7억이라는 큰 돈을 떨리는 손으로 딸 부부에게 내어주시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의 친정 재산까지 탐내던 시어머니, 그리고 친아들마저 도박판에 미끼로 써먹은 시동생의 그 끔찍한 만행 앞에서 묵묵히 아내 곁을 지키며 끝까지 단호하게 선을 그어준 남편의 모습은 진짜 가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댁의 부당함을 견뎌온 아름님이 마침내 핏줄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끊어내고 친정엄마와 남편과 함께 햇볕 가득한 새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그 결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님의 앞날이 늘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